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일하는 여성들의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OECD 선진국 29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남성보다는 17.2%가 낮아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고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의 비율도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는데 새학기가 시작되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일상만 봐도 이런 점수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아이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퇴근 시간보다 훨씬 빨리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어찌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게 됩니다. 늘봄학교 정책은 아직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저출생이 국가적으로 초비상인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선진국의 꼴찌라는 지점은 생각해볼 것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순천에서 무인 문구점 점포 업주와 업소의 물건을 훔친 아이의 학부모 사이에 벌어진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학부모가 올린 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는데 업주가 아이가 가져온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이 보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물건값의 5배를 요구한 점포 주인의 태도가 이 절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업주를 옹호하는 의견과 학부모가 스스로 사과하고 물건값을 보상하겠다고 나선 만큼 업주의 보상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최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이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와 이 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얼마 뒤 업주로부터 물건값의 5배인 20만 원을 요구해와 놀랐다는 취지의 글을 이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학부모는 무인 문구점 업주가 아이가 물건을 훔친 것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함께 청구했다고 해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못 주겠다고 했더니 업주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의 중재로 결국 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중재로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학부모와 업주의 처신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처신이 옳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안이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인인 제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은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한 상황이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재는 일단 적절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당 학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의 절도를 이유로 업주가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에 해당 글이 올라오자 학부모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네티즌은 업주가 요구한 금액이 적절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는 비판 의견도 나왔고 이에 반해 이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보상하겠다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이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만큼 일부 네티즌들은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업주에게 먼저 보상을 제안한 학부모의 선택이 선의에서 출발했고 또 업주도 아이의 잘못을 계기로 한몫 잡으려는 부정한 생각이 아닌 이 아이에게 교훈을 주려고 보상금을 요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함부로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자식을 키우는데 겸손해야 하고 또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6일 오전 광양 율촌산단의 한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는데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근무자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한때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오전 8시 15분쯤 광양시 율촌산단에 소재한 주식회사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수산화 리튬 공장 설비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일 가스 누출 공장에서 검은 분진이 외부로 날리고 이 매캐한 냄새를 맡은 인근 노동자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외부로 알려졌는데 이 가스가 누출되자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무자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방제 조치를 취했고 이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해당 공장은 지난해 11월 준공된 이 포스코와 호주 광산 기업인 필바라 미네랄스의 합작사로 현재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준공된 회사의 생산 설비에서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해당 공장의 설비 운영에 대해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어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지난 6일 발생한 수산화 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유출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서 공장 설비 배관이 찢어져 수산화 리튬이 유출된 점과 또 사고 원인이 명확하고 호흡 불편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노동자 181명이 의사소견상 이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유출된 수산화 리튬 수거 작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이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고 또 공장 측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장에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유출된 이 수산화 리튬,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했을 경우 폐렴이나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백 명의 근로자가 긴급 대피까지 한 이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처분이 경고 조치라면 너무 가벼운 처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게요. 가동된 지 넉 달도 되지 않은 공장에 배관 설비가 찢어졌고 가스가 누출됐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민주당의 여수 지역 경선 구도가 지난주에 확정됐는데 최종 경선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 간의 신경전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주 여수 가불 지역구에 대한 경선 주자를 확정했습니다. 이 최종 경선을 앞두고 여수 지역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후보들의 정책 경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갑 이용주 예비후보는 주철현 예비후보가 방송사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이 주 예비 후보를 비난하고 있고 또 주철현 후보는 이용주 후보 측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불법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며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을 펼쳐야 유권자분들도 경선에 적극 참여를 할 텐데 본선 아직 치러지지도 않았습니다만 두 후보 간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갑 민주당 주철현 이용주 후보의 갈등, 전현직 국회의원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선거 기간 이전부터 이미 신경전을 펼쳐왔는데요. 주철현 후보는 이용주 후보 측에서 시민들이 마치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본인 SNS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 측은 인공지능 영상물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가 이미 있었고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제작자에게 경고 처분, 후보자에게는 준수를 촉구하는 선에서 이 관련 내용이 마무리됐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이용주 후보 측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여러 건을 고발당했는데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고발하려면 법조계 품격에 맞게 제대로 건이 될 수 있도록 고발하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래저래 두 후보의 신경전을 바라보는 여수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왕 이제 방송국에서도 토론전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시라라고 만들었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개학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언제나 들어왔단 말인데 올해는 피부로 실감하는 게 올해 전국 157개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전남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초등학교 2곳 중에 한 곳이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란 통계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이 10년 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도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구 감소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눈에 띄게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57곳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 인원은 모두 36만 9,441명이었습니다. 지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 1천여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요. 3만 명이 넘게 줄어든 수치로서요. 이 40만 명 선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 된 겁니다. 1년 만에? 네. 참 심각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크게 줄었는데 여수도 마찬가지죠? 네, 이 전남도의 경우요. 466개 초등학교 중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곳이요. 본교 244곳, 분교 22곳 등에서 266교입니다. 예.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요. 본교 9곳, 분교 11곳으로 20교세 됩니다. 와, 본교도 9곳이나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여수시 소재 초등학교에서요. 재학생이 800명 이상인 초등학교들에서도요. 올해 입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 한 10에서 20%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웅천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입학생이 145명으로 작년보다 13명이 줄었고요. 중립초 경우에도요.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한 학급이 줄어든 110명이 입학했답니다. 또 조은초의 경우는요. 올해 신입생이 150여 명으로 지난해 200여 명보다 50여 명이 줄어들면서 학급이 2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원초등학교. 네. 재학생이 많고 인구 밀집도 크다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신입생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체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식마다 교장선생님께서 출생률 0.7%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학교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입학식마다 현장에서는 인구 감소를 느꼈다고 합니다. 0.7명대. 네, 예. 이 학부모들은요 매년 학교를 찾을 때마다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비어간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 주위 출산율만 보더라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네, 많이 느껴요. 학교 반 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반수 보면 느끼고 학생 수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선생님들도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왜냐면 이제 폐교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체감 못했는데 이제 아기가 학교 가고 이러니까 점점 더 느낀 것 같아요.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줄었네 이 생각은 들었죠. 이런 1학년 수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1학년 수. 예비 소집일 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1학년들만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때 좀 더 적게 느껴지긴 하죠. 우리 주변만 해도 한 명 키우려고 하지 뭐 2명 이렇게 낳는 애들이 없으니까 느껴져요. 유아도 찾기 힘들 정도로 요즘에는 어린이집, 큰 유치원 이런 데만 아이들이 쭉 줄 서서 타지 확실히 줄죠. 이제 태어나질 않으니까 맡길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2반이었다 그러면 지금 한 반이어서 선생님 한 명만 필요하다. 아니 이제 1년 만에 3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올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내년에는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요 2017년생입니다. 예. 이들이 출생률 1.05명으로요 1명을 간신히 넘긴 세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내년 입학생은요 2018년생인데 출생률이 0.98명대였습니다. 앞으로 6년 뒤면요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재원생 수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아이들로 인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늘어나면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여수시 법인 어린이집 연합회 김순애 회장 인터뷰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화 감소는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매년 감소되는 실정이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태어난 애들이 먼저 3세, 4세가 인구가 줄다 보면 당연히 초등학교도 지금 애들이 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수시에서도 어린이집에서 한 6, 7군데가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이하의 원들도 많습니다. 매년 감소되는 걸 가지고 운영난도 힘이 들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인구 절벽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나라에서 우리 애들을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어머님들이 또 출산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교육 현장입니다. 예. 정부와 지자체, 교육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상황인데요.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관련해서 잠시 후에 YMCA 토론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는 요즘 총선과 관련되어서 시민 정책들을 모으는 과정에 좀 있고요. 근데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지금 모으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복잡한 행정 용어를 쓰고 수백억 예산 들어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의원이나 시장님이 들어야 될 내용이다 할 정도로 어쨌든 거대한 국가 공약보다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좀 바꾸고자 하는 느낌,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여수 YMCA가 백인 원탁 토론, 우리 김석 총장님 좀 모시고 백인 원탁 토론을 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 정책 공약들이 뭘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9일날 내일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고 김용호 열사 64주기 추모식인데 우리가 4.19 혁명이 일어났었던 1960년 4.19보다 40일 전에 여수에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정치폭력, 경찰이 사주한 정치폭력에 돌아가신 김용호 열사님 아마 추모식을 내일 오전 11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 교동에 있는 진남상가 상갓길에서 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근황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길 수도 있는데. 네, 짧게요. 네, 지난 3월 6일 날 순천 시민단체가 한 25분 정도가 대표자들과 실무자들이 모였는데 다른 게 뭐냐면 세 가지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돼서 지금 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계속 그 법정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월 12일 날 대법 선고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이 만약에 그 정규직화하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3월 12일 예,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전남 동부대책위가 그 현대하이스코 정문 앞에서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순천시 민간위탁 관련된 그 공공 그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대량 해직 또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순천시에다가
지금 이제 그 정책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좀 서명을 좀 촉구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16일이 올해가 1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모였는데 굉장히 순천 지역에서 10주기를 굉장히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416명 합창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YMCA 합창단, YWC 합창단, 6.15 통일 합창단, 갑진 합창단, 그리고 뭐 예수 함께 합창단 해가지고 총 한 200명이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216명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합창단이 있고 좀 음악회를 좀 굉장히 그 크게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디서 언제 한다고요? 4월 13일 날 저녁 6시부터 조례 호수공원에서 수변 무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세월의 10주년 추모하면서 416명 합창단에 꼭 그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홍보 들어갈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순천 YMCA 061-745-0601로 전화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 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새학기인데 인구 절벽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중에서 20곳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했다 그래요. 이 입학식이 학교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합계 출산율 0.6명대가 실감난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 때 이런 말씀을 애들한테 굳이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조례 시간이 아니고요. 겨우 한 학급이 입학을 하는가 하면 그나마 인구가 많다고 하는 신도심의 유치원도 반이 없어지거나 합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학령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근황 이야기해 주실 때 그 어린이 스포츠단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YMCA에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느끼죠. 저희 여수 YMCA는 4세부터 7세까지 그 유아들 대한 유아 교육을 하는 아기 스포츠단이 있는데요. 20년 전에는 한 300명이 넘었어요. 20년 전에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70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러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고요. 보통 뭐 1년이 지날수록 한 20-30명 정도가 줄어드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5년 이후에는 우리 한 30년 역사를 가진 여수 YMCA 아기 스포츠단이 한 3-4년 후에는 일단 문을 닫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인 거고요. 여수 쪽은 매년 그 출생아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영세죠. 영세. 완전 영아죠. 태어난 지 아직 1년 정도가 안 지난 영세 아이들이 2,300명 규모였습니다. 여수시가.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000명을 겨우 넘기고 있어요. 1,050명? 그러니까 내년 되면 아예 이제 900명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수도 10년 만에 절반이 줄어들어서 이제 영세 아이들이 1,000명이 인시대가 돼버린 거고요. 아마 1,047명이면 보통 여수시가 1년에 한 130명에서 150명 내외의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 수치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850명대가 되고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여수시에 영세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단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도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영세 아이들이 200명대로 확 줄어드는 우리가 이제 전남 지역에 있는 22개 시군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곡성이라든가 구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군 단위 정도 아이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 10년 후에는 여수시가 벌어질 정도로 여수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구 통계를 내는 과정 속에서 여수시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실감하세요, 김석 총장님? 저희가 2월 달에 순천 YMCA 운영하던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을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그걸 현장에서 어떤 운동과 사업 과정에서 지금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실감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김대희 총장님은 군 단위를 이야기했지만 시 단위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이 사라진다거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서비스들이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인구의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쟁력을 좀 상실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좀 현재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몸부림치는 곳들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몸부림 자칫하면 몸부림도 치고 뭐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출산하면 어느 정도 더 준다 뭐 이런 것 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엄격하게 이런 거 관련해서 인문학적 토론을 지금 매월 한 차례씩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명을 거부하는 파업 아닌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우리나라뿐만 저출생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년에 비해서. 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문명을 거부하고 있는 전반적 파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기능과 기술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문명 탄생을 위한 뭐 거부의 움직임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인문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던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뭐 어대 증언을 놓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여수시가 앞으로 7, 8년 후에는 산부인과 그나마 요즘 종합병원하고 한 군데 정도가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7, 8년 후에는 여수에서 구경하기 힘든. 그래서 아이를 놓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멀리 하면 뭐 3, 40분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를 진료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한 90% 이상 되겠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뭐 저출생과 맞닿아 있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 제도, 뭐 늘봄 학교 정책, 뭐 정부와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완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석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일단 뭐 학령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농사노촌 유학생 유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마을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경우 그 마을에 있는 주택에 대한 뭐 개량이랄지 뭐 이런 문제들까지 지원하면서 단순하게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들을 이렇게 이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라남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했었지만 막상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지원 협력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전라남도가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새로 바뀌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종료해 버리니까 그 농산어촌으로 유학이 왔던 사람들도 뭔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출생률과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자체적 그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신입생들 그다음에 입학생들과 관련된 통계 잡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속 지금 가장 쉬운 방식으로 좀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금을 유도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에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실효적인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인구 절벽과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말 실질적 고민을 해서 내년에서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대폭 증감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올해는 20곳이 시입생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내년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말 비상대책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대 총장님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자체마다 이제 김석 총장님 지원금 이야기하셔가지고 뭐 출산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뭐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또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최근에 뭐 다들 많이 올렸어요. 진짜 많이 올렸는데 이게 뭐 다른 데에서 있는 분들 여기로 와가지고 애 낳으세요 뭐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역 내에 있는 부부들에게 그래도 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대책이 없는 지원 정책이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대안인데? 백약이 무효인데 결국은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낳지도 않을 상황인데요.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뭐 어떻든 거주 이전이 직업이나 거주 완전 이주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해봤자 결국은 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 지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하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건 완전 계속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석 총장님 말씀처럼 좋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6개월, 1년 동안 그 시골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고 또 다시 2, 3년 후에는 자기가 있는 뭐 도시로 가는 이런 뭐 교환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도시 아이들도 안 오는 거거든요. 교육비 뭐 반학기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 받으려고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주택 지원이 없거든요. 지원 정책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만 있지. 그럼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그럼 6개월, 1년 동안 아이랑 같이 다니고 아이도 시골에 공기가 좋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아이들하고 자연 속에 뛰어놀게 교육을 하세요 해봤자 결국 오질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각종의 늘봄학교 정책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 정책이라든가 이건 대상이 없는데 네. 대상이 없는데 지원해봤자 결국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쪽에 정착으로 산다는 것은 아이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아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뭐 직장의 문제, 그렇죠. 직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보건 안전, 병원이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인데 과연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도 뭐 2명, 3명 아니잖아요. 김석 총장님은 2명이지만 요즘은 1명 아니면 아예 안 놓거나 이런 세상인데 과연 지원 정책 몇십만 원, 몇만 원 가지고 아이를 놓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김석 총장님, 네, 전입을 만약에 뭐 서울 수도권에서 이쪽 지역으로 온다고 쳐요. 근데 그게 다른 데서 온다고 해서 국가 전체 출산율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국가 전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문제는 국가적 고민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근데 우리 이걸 좀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출산율의 책임을 자꾸 뭔가 이렇게 가임이 가능한 네.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어떤 출생과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왜 출산이 안 하는 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멈추는 걸 물어야 되는데 딩크족에게 왜 그렇죠. 애를 안 낳으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낳으실 해소해야 건가요? 되는데. 라고 해야 예,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거기다가 돈 줄게 낳아라 그러니까 이러고 물어보지 있는 않고 자꾸 돈만 준다고 하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돌아서 이제 우리가 학급을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는 유입 인구가 있을 경우 아니면 자체의 인구와 관련된 출산율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돈을 지원하는 금액은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건 굉장히 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5년 10년 이런 식의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이게 뭔가 일관되지 않은 정책들이 생기니까 더 혼란성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긴장감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도 학급을 구성할 수 없으면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위기감들을 현장에서 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제로 출생률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취약 아동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든 지역이 낼 수 있는 대안들은 왜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골 농촌에 있지 않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순천이나 여수 또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은 왜 대도시나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통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뭐 다양한 창의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과후 학습도 해요.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관심 있는 영역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 전문가들한테 문화예술도 배우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 어디에 취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다못해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이나 수학, 영어, 뭐 국어에 대한 다양한 방과후 학습들을
그 가족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시골에 온다고 했을 때는 공교육이 그런 것을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큰맘 먹고 혹은 또 그 부모의 교육적 가치가 대안교육을 지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골로 오기는 힘들 거다. 그러려면 결국 지역에 있는 유치원부터 해서 교육기관들이 이런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대안교육이라든가 또 수준 높은 문화예술 영역이라든가 그 아이의 취미가 있는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적 욕구들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시골 마을에 와서 뭐 방학 때 일주일 체험하지 않는 이상의 그 이상의 정주하는 내용은 도저히 교육을 통해서 가져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교육의 총론은 이제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제 지역에 뭐 신도심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뭐 여수로 치면은 뭐 웅천이니 뭐 중림이니 아니면 순천도 뭐 신대지구 이렇게 있는데 웅천 지역에도 최근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입학생을 못 받는 곳들 뭐 섬 지역들 이런 데는 진짜 허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근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신대지구를 예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순천에 오천지구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의 주민들이 입주하고 필요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초등 중등 교육까지는 괜찮은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순천시 전반에 가지고 있는 교육 뭐 현황과 내용들의 틀을 흐트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과 연관된다라고 하면 좀 걱정스럽게 하지만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과밀 학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들을 좀 갖춰줘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좀 주제에 나오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할지 또는 학급이 구성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쪽이 그렇게 과밀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한쪽으로 뭐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떤 교육적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수준을 좀 높여서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반면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도 구성하지 못하는 곳들은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신도시로 현상이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학교를 문 닫고 있거나 이런 구도심 순천시 구도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좀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기 위한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수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옛날 구도심에 있는 뭐 서초등학교나 또 뭐 진남초등학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25년 전만 해도 막 전교생들이 뭐 700~800명 아니 1000명이 넘고 한 학년에만 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전교 합쳐봤자 50명, 60명. 아, 전교생이 5~60명이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학교의 90% 공간이 다 놀아요. 그럼 옛날에 뭐 우리가 보통 교실이라고 했던 교사라고 했던 영역들이 다 그 공간들이 비어서 지금 뭐 다양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뭐 어떤 뭐 시설실 만들고 하는데요. 그 공간마저도 제대로 텅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은 과밀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도 20~30년 후에는 아마 정원 채우기도 힘들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로 해서 신도시 만드는데 또 수백억을 투자해서 땅과 건물을 짓고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10년, 15년 후에는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텅텅 비게 될 건데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는가. 어차피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는 현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응을 할 필요도 있어요. 적응. 우리가 생태계는 적응을 하잖아요. 위험 상황이 되면 기후나 조건이 변하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런 곳에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될까? 그러면 이제 학교가 문을 닫는 도심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 재산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만 또 쓰지 않는 절반의 공간들은 시민들의 평생교육이라든가 기술학교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쓰고요. 야간에도 지자체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기술실습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쓰고 그래서 이건 지자체 교육청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 재산을 가꾸고 운영해서 만일 학교가 폐지된다 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주민들 교육 공간으로 평생이나 사회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300억을 들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명 수용 규모로 새롭게 도심에 만들었다. 15년 후에는 그 학교가 없어질 건데
그렇다 보면 이게 교육청이 따로 다른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돈을 합쳐서 공동의 지역 어린이들은 학교이지만 어른들한테는 하나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활용하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과정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예.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싶어요. 김석 총장님 근데 학교가 이제 이사를 가버리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었잖아요. 순천 내 강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생태계 적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과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 출산율과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후 위기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불평등이 좀 야기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북유럽 사회를 따라간다거나 미국 사회를 따라갔는데 이 저출생과 관련된 이 0.6명, 0.7명대에 맞는 사회구조로 따라갈 모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좋네 나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린이집들이 좀 문 닫는 대형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좀 큰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문 닫는 반면에 한쪽에서 이 어린이집이 그 노유지 시설과 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 어르신들이 머무는 노치원이랄지 또는 뭐 주간보호센터랄지 그다음에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에 학교가 지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돈은 써야 되고 저금처럼 돈이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좀 더 이 저출생 고령화에 맞게끔 다 대안적 시설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기 그런 대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거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전폭적인 전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취약 아동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다. 그러네요. 돌고 돌아서 다시 출생률로 왔어요. 네, 그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적어지는 이 사회, 지방자치 시대에 인구가 적어지는 농어촌 통합도시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지는 것은 앞 추세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금 데이터보다도 더 절반으로 떨어질 건데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어떻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뿐만 아니라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삶의 질을 높여내지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도 보건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또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은 예를 들어서 대소유 쪽은 영어도 요즘 초등학생은 영어도 중요한 영역이니까 그럼 학교에 원어민들을 차라리 시골 학교들은 2명씩 3명씩 확대하고 교육의 질들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쓰자. 그러면 저는 교육과 지방자치의 행정이 통합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완전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아이디어예요. 총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출산을 하실 분들에게 왜 출산을 안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조건과 내용을 거고. 만들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서 그 조건에 부합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원어민하고 뭘 이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이제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신 건데 김석 총장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본질적 질문을 좀 하는 시점을 좀 가져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식을 좀 써야 되는 건데 기존에 해왔던 아이디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드랍시키니까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그다음에 저출생, 그다음에 학령인수 감소의 정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이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토론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충전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는 것으로 하죠.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주말 마무리 잘하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
특별히